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하나 발명하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어떤 단어부터 만드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하늘, 물, 아니면 나 자신을 뜻하는 단어일까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언어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합니다. 오, 진짜요? 네, 인간이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그 막 수학 공식처럼 정교하게 숨겨진 패턴이 하나 있거든요. 아, 오늘 주제가 벌써부터 아주 흥미로운데요. 자,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수능 영어를 완벽하게 정복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수능 1등급 쟁취를 위한 아주 특별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는 2026년 3월 고2 모의고사 37번 지문, 그리고 그 논리 구조를 평가원 출제진의 시선으로 완벽하게 해부해 놓은 PDF 슬라이드 자료들입니다. 주제는 바로 언어별 친족 어휘 체계의 구조와 형성 원리, 즉 Universal Kinship Terminology, Universal Kinship Terminology입니다. 수험생들이 모의고사나 수능 시험장에서 가장 좌절감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단어 뜻을 모를 때 아닌가요? 그것도 그렇지만 지문에 나오는 영단어 뜻은 전부 다 아는데 다 읽고 나서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하고 머릿속에 하얗게 붕 뜨는 순간입니다. 아, 맞아요. 진짜 그럴 때 멘붕 오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슬레이브들이 단순히 문장 단위의 한국어 해석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약간 뼈대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인가요? 정확합니다. 수능 출제자가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 글의 뼈대를 설계했는지 그 logical flow를 아주 명확하게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 기대됩니다. 오늘의 미션은 이 텍스트가 거대한 일반적 전제에서 출발해 아주 날카로운 구체적 이분법으로 좁혀져 들어가는 핵심 논리를 완전히 체화하는 겁니다. 이 논리 구조만 꿰뚫고 있다면 여러분이 실전에서 어떤 악랄한 변형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첫 번째 슬라이드인 The Universal Starting Point, 보편적인 출발점으로 들어가 보죠. 네, 시작해 볼까요? 제가 지문의 첫 문장을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If you are going to compare languages, it helps to start with something that you are confident you can find in all languages. 만약 당신이 언어들을 비교하고자 한다면 모든 언어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무언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거죠. 네, 여러분.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미술 시간에 배우는 원색, primary colors가 딱 떠올랐어요. 원색이요? 그거 좋은 비유네요. 그쵸. 빨강, 파랑, 노랑 같은 색들은 세상 어떤 그림을 그리던 가장 근본이 되는 변하지 않는 기초잖아요. 언어라는 거대하고 복잡한 세계를 비교 분석할 때도 세상 모든 언어에 예외 없이 존재하는 보편적인 공통 요소라는 원색들을 캔버스에 먼저 짜놓고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죠.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원색이라는 개념이 이 글의 출발점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네요. 다행입니다. 슬라이드를 보면 세 개의 원이 겹쳐 있는 벤 다이어그램이 나옵니다. 랭귀지 A, B, C가 있고 그 세 원이 완벽하게 겹치는 정중앙에 교집합이 있죠. 화살표가 거길 깍 가리키며 Universal Elements, 즉 모든 언어의 공통 요소라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글은 자잘한 단어 이야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거대한 개념에서 출발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보편성이라는 거대한 언어학적 대전제에서 웅장하게 포문을 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곧바로 우리가 아는 가장 친숙한 원색을 예시로 던져주죠. 그게 바로 엄마 아빠인 거죠. 네. Take for example, signs or words for mother and father. 예를 들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가리키는 수어 표시나 단어라는 겁니다. 인류 공통의 출발점이 바로 엄마, 아빠라는 거죠. 맞아요. 지구상 그 어떤 오지에 있는 부족의 언어라도 엄마 아빠를 부르는 말은 반드시 존재할 테니까요. 그렇죠. 근데 가족이라는 게 엄마 아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문의 다음 논리는 자연스럽게 그 범위를 확장합니다. 어떻게 확장되죠? If we add other family relationships to this category, 예를 들어 son, grandmother, aunt, brother-in-law, cousin 이렇게요. 그러면 we are defining the category of kinship terminology. 이 엄마, 아빠라는 기본 요소에 아들, 할머니, 이모, 형부, 사촌 같은 다른 가족 관계들을 쭉 덧붙이면
비로소 우리가 오늘 다룰 핵심 주제가 나온다는 거네요. 네, 친족 어휘 체계의 범주가 명확하게 정의된다는 거죠. 자, 수능 강사의 시선으로 이 도입부를 분석해 볼까요? 출제자의 치밀한 빌드업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빌드업이요. 어떤 식의 빌드업인가요? 슬라이드에 점선으로 된 큰 박스 안에 머더와 파더가 중심 코어에 있고 거기서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듯 son, grandmother, aunt 등이 연결된 네트워크 이미지가 있죠? 아, 방금 읽은 문장을 시각화한 거군요. 네, 수식으로 표현하면 코어인 mother와 father에 extensions인 son, grandmother 등을 더하면 the category of kinship terminology가 된다는 겁니다. 즉, 글의 서두는 무턱대고 본론을 들이미는 게 아니에요. 보편성 제시에서 친족 범주 정의로 넘어가는 2단계 셋업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단순히 이 글의 소재가 가족 명칭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에서부터 범주를 확장하며 앞으로 전개될 논의의 판을 넓게 깔아주고 있구나. 이렇게 거시적으로 읽어내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판이 깔린 건 알겠는데 여기서 제가 진짜 제기하고 싶은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죠? 수험생 여러분도 아마 속으로 비슷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지문에서는 이 가족 명칭 체계가 언어학적으로 무슨 수학 공식처럼 분석 가능하고 막 예측 가능하다고 전개해 나가잖아요. 그렇죠. predictable하다고 하죠.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언어라는 게 무슨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계 부품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수많은 부족들이 제각각 되게 유기적이고 혼란스럽게 발전시켜온 결과물인데 어떻게 그게 공식처럼 예측 가능할 수가 있죠? 세상 모든 언어가 사촌의 육촌, 형부의 남동생 같은 모든 관계에 대해 고유한 단어를 다 가지고 있을 리도 없고요. 와, 완벽합니다. 바로 그 날카로운 비판적 사고가 수능 영어 1등급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아, 제가 제대로 짚었나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혼란스러움과 직관적인 의문에 대해 언어학자들은 아주 명쾌하고 과학적인 해답을 내놓습니다. 지문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핵심 문장을 볼까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Comparative typological studies of kinship terminology have discovered that languages have labels for some, but not all family relationships. 친족 어휘 체계에 대한 비교 유형학적 연구는 언어들이 전부가 아닌 일부의 가족 관계에 대한 명칭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아, 여기서 some, but not all. 이게 대문자로 강조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전부 다 있는 게 아니라 일부만 명칭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슬라이드 화면을 보시면 The Typological Rule, Predictability, 즉 예측 가능성이라는 제목 아래 파이 차트가 나옵니다. 전체를 뜻하는 all 부분에는 커다랗게 X가 쳐져 있고 일부를 뜻하는 some 부분만 밝게 칠해져 있네요. 그렇다면 왜 언어는 모든 친족 관계의 이름을 붙여주지 않을까요? 글쎄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너무 복잡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이유는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적 경제성, 커그니티브 이코노미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에너지 효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 인지적 경제성? 사돈의 팔촌까지 수백 개의 완전히 독립된 고유 명사를 전부 따로 만들어서 외우는 건 뇌의 메모리 용량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비효율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부 관계에만 명칭을 부여하는 겁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뇌가 게을러서, 아니 효율적이어서 다 안 만든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어떤 관계는 이름이 있고 어떤 관계는 이름이 없을 텐데 그건 그냥 우연히 정해지는 건가요? 지문은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펀치를 날립니다. 어떻게 날리죠? 제가 읽어볼게요. And the probability that a specific kin relationship has a label is predictable based on the other kinship terms in the language. 특정 친족 관계가 명칭을 가질 확률은 해당 언어의 다른 친족 용어들에 기반해서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방금 제가 제기했던 의문이 여기서 완벽하게 해소되네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슬라이드 우측에 있는 확률 계기판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인풋 자리에 해당 언어의 다른 친족 용어들이 들어가면 아웃풋으로 명칭 존재 확률 예측이라는 결과값이 나온다는 공식입니다. 입력값이 있으면 출력값을 알 수 있다. 네, 쉽게 말해 어떤 언어가 현과 동생을 구분하는 아주 촘촘한 친족 어휘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그 언어는 삼촌과 외삼촌을 구분하는 어휘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수학적으로 높게 예측된다는 뜻입니다. 와, 이거 한국어랑 영어를 비교해보면 진짜 딱 이해가 가네요. 오, 좋은 예시입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 한국어는 가족 중심적인 문화가 강했으니까 친족 어휘라는 인풋이 엄청나게 풍부하잖아요. 아빠 쪽 형제는 큰아빠, 작은아빠, 고모, 엄마 쪽은 외삼촌, 이모,
이렇게 엄청 디테일하죠. 그렇죠. 아주 세분화되어 있죠. 반면에 영어는 어때요? 그냥 다 합쳐서 uncle이나 aunt 하나로 퉁치잖아요. 만약 영어권 사람이 굳이 어머니 쪽 여자 형제를 특정해서 말해야 한다면 고유명사가 없으니까 my mother's sister라고 막 길게 설명해야죠. 네, 정확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 언어의 어휘 체계를 분석하면 새로운 명칭이 존재할지 안 할지 충분히 예측이 된다는 거군요. 완벽해요. 그렇게 실생활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진짜 언어 공부입니다. 수능 출제위원들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거든요. 빈칸 추론 같은 데서요? 네, 실전 빈칸 추론이나 문맥상 어휘 문제에서 이 predictability, 예측 가능성 개념은 1순위 출제 타겟입니다. 출제단은 이 자리에 random이나 unpredictable, arbitrary 같은 그럴싸한 반열을 던져놓고 여러분의 오답을 유도할 겁니다. 아, 무작위적인, 자위적인 이런 단어들 조심해야겠네요. 수험생 여러분, 이 계기판의 공식을 머릿속에 꽉 각인하세요. 친족 어휘는 역사적 우연이나 마구잡이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언어 내 다른 용어들이라는 인풋이 존재할 때 새로운 명칭의 존재 확률이라는 아웃풋을 논리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다. 이 인과관계를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논리를 한 단계 더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확률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어들을 만들고 예측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던 원색과 혼합색 비율을 어떻게 텍스트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훌륭한 타이밍의 질문입니다. 그 원리가 바로 이 지문의 클라이맥스, 이 이분법 다이카토미 구조에 등장합니다. 텍스트가 어떻게 거시적인 이론에서 미시적인 단어 형성의 원리로 렌즈를 좁혀 들어가는지 집중해 보세요. 네, 제가 그 이분법 부분을 발음해 보겠습니다. For example, all languages have a core set of kinship terms like mother and father. 모든 언어에는 어머니, 아버지 같은 핵심 친족 용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문장. By contrast, terms for less central category members are often built up from the core terms like mother-in-law and stepfather. 반면 덜 중심적인 범주 구성원들에 대한 용어는 종종 시어머니나 의붓아버지처럼 그 핵심 용어를 기반으로 조합되어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아,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인지적 경제성이 단어에서 구현되는 방식이군요. 맞아요. 완벽한 증명이죠. 슬라이드를 보시면 화면이 정확히 반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왼쪽 영역에는 코어셋, 핵심 친족 용어라고 적혀 있고 아주 꽉 차 있는 단단한 파란색 원형 블록 하나가 있죠. 이게 바로 오리지널 원색이네요. 빨강, 파랑 같은. 네, 모든 언어에 존재하는 Central Category Members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영역을 보세요. Built Up Terms, 즉 조합된 용어라고 적혀 있고 회색 퍼즐 조각 두 개가 찰칵하고 맞물려 있는 이미지가 보일 겁니다. 아, 그러니까 mother-in-law나 stepfather 같은 덜 중심적인 관계를 부르는 단어들은 하늘에서 완전히 새로운 단어가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새로 참조하는 게 아니죠. 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이미 튼튼하게 존재하던 mother나 father라는 핵심 코어 블럭에다가 일러나 스텝 같은 작은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춰서 조립, 그러니까 빌드업 해낸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마치 빨간색과 파란색 원색을 섞어서 보라색이라는 혼합색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수식으로 머릿속에 정리해보세요. 코어인 mother 더하기 모디파이어인 일로는 빌트업된 mother-in-law가 되는 겁니다. 주변부 인물들이라서 재활용하는 거군요. 네, 효율적인 방식을 팩하는 거죠. 자, 여기서 수능 강사로서 제가 슬라이드에 빨간색 형광펜을 쫙 그어놓은 부분에 주목해 주십시오. 바로 두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어 by contrast입니다. 오, 반면에 이거요. 보통 이런 연결어 나오면 학생들은 그냥 앞뒤 내용이 반대인가 보다 하고 기계적으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인가요? 슬라이드 하단의 경고문을 보십시오. 키 트랜지션, 일반적 전제에서 구체적 이분법외로의 전개, 파악 필수라고 적혀있죠. 수능 영화에서 순서 배열이나 문장 섭입 문제를 풀 때 이 바이 컨트라스트는 단순한 반대말 스위치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글의 흐름을 180도 전환시키는 골든타임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예측 가능하다, 모든 단어가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약간은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일반적 전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러다가 이 연결어 바이 컨트라스트를 기점으로 코어 대 빌트업 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뚜렷한 이분법의 세계로 작가의 카메라 줌이 확 당겨지는 겁니다. 아, 앵글이 확 바뀌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흐름의 전환점, 앵글의 변화를 파악해야만
실전에서 문장의 위치를 정확하게 꽂아 넣을 수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 진짜 소름이 돋네요. 단어 뜻 몇 개 안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 작가가 추상적인 거시세계에서 구체적인 미시세계로 줌인해 들어가는 그 논리의 카메라 무빙을 수험생이 똑같이 쫓아가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수능 1등급의 시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의문이 남습니다. 왜 작가는 이런 논증을 펼치는 걸까요? 지금까지 배운 보편성, 예측 가능성, 그리고 이 핵심과 조합의 이분법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결국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네요. 그 답을 지문의 마지막 문장에서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If we compare languages across the world, we can ask what kinship relationships are typically expressed with core terminology and what relationships are expressed by modifying the core terminology. 만약 우리가 전 세계의 언어들을 비교한다면 우리는 어떤 친족 관계가 전형적으로 핵심 어휘로 표현되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가 이 핵심 어휘를 변형하여 표현되는지 질문할 수 있다 이거죠. 이 마지막 문장이야말로 이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궁극적인 연구의 목적, The Global Research Question이군요. 맞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 거대한 전 세계 지도 위에 두 갈래의 길이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 길은 단단한 동그라미들이 줄지어 있는 이미지와 함께 어떤 문화권의 언어가 어떤 친족 관계를 코어로 두는가 묻고 있죠. 오른쪽 길은 퍼즐 조각들이 모여있는 이미지와 함께 어떤 관계를 변형을 통한 조합으로 표현하는가 묻고 있고요. 결국 언어학자들은 이 코어대 변형이라는 강력한 분석 도구를 손에 쥐고 인류의 언어 지도를 새롭게 그리러 나가는 겁니다. 정말 멋진 결말이네요. 처음 시작했던 언어를 비교하려면 이라는 서두의 화두로 다시 수미상관처럼 딱 돌아오는데 이제는 무턱대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날카롭고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제 눈을 감고 슬라이드의 마지막 장에 정리되어 있는 지문의 논리 전개도 5단계를 머릿속에 스캐너로 찍듯이 각인시켜보세요. 자, 1단계는 보편성, 유니버설리티였죠. 모든 언어가 공유하는 엄마, 아빠에서 출발한다. 2단계, 킨십 캐터고리, 친족 범주 정의입니다. 그 핵심에 다른 관계들을 덧붙여 거대한 범주를 설정하죠. 3단계는 predictability, 예측 가능성. 인지적 한계로 모든 명칭이 존재하는 건 아니며 다른 용어들의 기반에 논리적으로 예측 가능하다. 4단계, 디코토미, 이분법의 렌즈입니다. 문장의 전환점인 바이 컨트래스트를 통해 핵심 용어와 조합된 용어의 대비를 구체화하죠.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global comparison, 글로벌 비교. 이 이분법적 도구를 전 세계 언어 분석에 적용해서 궁극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거네요. 완벽합니다. 이 5개의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논리의 뼈대를 이해했다면 이 지문은 이제 여러분의 늘 속에 완전히 장착된 겁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영어를 단순히 한국어로 1:1 번역하는 지루한 노동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한 편의 잘 짜인 글의 설계도를 헬리콥터 타고 공중에서 내려다보듯이 조망하는 연습. 이게 바로 진짜 공부죠. 맞아요. 이 연습이 바로 고난이도 수능 영어를 박살내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름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심층 분석의 감각을 유지한다면 수능 1등급은 당연히 여러분의 것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텍스트를 아주 깊게 해부해 보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시험지 바깥을 향하는 아주 도발적이고 흥미로운 철학적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철학적인 질문이요? 어떤 거죠? 막 궁금해지는데요. 흔히 언어는 그 사회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자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죠. 오늘 우리는 언어가 인지적 경제선을 위해 핵심 용어에 수식어를 붙여 덜 중심적인 주변부 용어를 조립해낸다는 걸 배웠습니다. 네, built-up terms였죠?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으로 10년, 20년, 50년 뒤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가 지금의 전통적 구조를 벗어나 훨씬 더 다채롭고 복잡하게 진화한다면 어떨까요? 아, 가족의 형태가 변한다면 언어도 변할 거란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저 법적이나 의붓 같은 꼬리표를 붙여 임시 방편으로 조립해둔 퍼즐 조각에 불과한 단어들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사회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꼬리표를 떼어내고 완전히 새롭고 독립적인 하나의 핵심 용어, core terms로 진화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진짜요. 지금은 주변부 취급을 받아서 부품을 조립해 부르는 관계들이 미래에는 당당한 코어 블록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정말 언어는 고정된 화석이 아니라 시대와 호흡하는 생태계 그 자체군요. 네, 수험생 여러분의 단어장도 그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수험생 여러분, 매일 쫓기듯 외운 단어장 속의 그 딱딱한 영단어들이 언젠가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 사회에서 어떻게 스스로 진화하고 살아 움직이게 될지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꽤 멋진 휴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든든한 응원이네요. 여러분의 고단하지만 찬란한 수험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치지 마시고 오늘 배운 이 마법 같은 5단계 논리 흐름 파악법을 꼭 다른 텍스트에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분석 시간에 더 날카롭고 흥미로운 지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Keep going, keep going.